근데 지금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저희가 지금 이렇게 아침 이 중요한 시간에 미 대선 대통령 누가 됐고 상하원 장악하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뭐냐라는 걸 겁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한반도 덮칠 트럼프 리스크, 방위비 재협상 각오해야 될 거리란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왜?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들어보시죠. About that. I don't ever say it, but I can tell you what, the happiest people to see that it was Biden instead of Trump with them, South Korea. You know what they did? They cut off the deal that I made where they were paying us. And if I were there now, they'd be paying us $10 billion a year. And you know what? They'd be happy to do it. It's a money machine, South Korea. You're going to mention Taiwan. 네, 참 알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린 돈이 없는데 우리 보고 머니머신이라고 그랬었죠, 트럼프가. 그래서 우려되는 부분이 사실 한국이 머니머신이라 그러면서 방위비 분담금 나 같으면 뭐 한 100억 달러 내라고 했을 거야. 13조입니다. 13조. 네, 여기 좀 볼까요? 네, 한국은 주한미군 비용으로 연간 100억 달러를 지출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 100억 달러가 13조인데 우리가 이미 사실 끝났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 2026년에 1조 5천억인가요? 1조 5천억 정도를 지금 내기로 됐는데 한 9배쯤 되죠. 9배가 되는 돈을 내야 돼라는 얘기를 했었다라는 거죠. 이걸 보면 강 교수님, 한국은 머니머신이라는데 이 돈 뽑으러 오는 거 아니야? 그럼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사실 그 고립주의 외교, 미국 우선주의의 가장 큰 특징이 우리가 왜 우리 돈으로 다른 나라의 그 방위를 지켜주느냐, 이제 이런 거거든요. 사실 그 주한미군은 한국의 필요에 의해서도 있지만 사실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도 있는 거고, 그쵸. 저게 방위비 분담이라기보다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대한 일종의 그 한국이 더 많이 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실제로 뭐 일본이랑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일본은 한 70% 이상 내는데 우리는 30%대다. 그러니까 한국이 무임승차하고 있는 거다. 근데 내가 보면 한국이 무지하게 잘 사는 데 같다. 네. 특히 호텔 이런 데 가보면 뭐 전부 우리나라 전자 제품이 다 있잖아요. 네. 이런 나라를 왜 우리가 지켜줘야 되느냐.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약간 그 전략적일 수도 있지만 오도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한미군도 뭐 28,500명 정도 있는데 42,000명이 있다라고 아주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TV 토론에서 지적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나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1조 5천억 원 정도의 4년간 네. 그 주둔 그 분담금 협상을 했고 네. 가장 핵심은 그게 물가 상승률과 연동돼서 한 거예요. 우리 전체적인 방위 예산에 따라서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이 저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한국한테 재협상 내지는 이런 걸 요구할 때 우리가 이런 기준을 정확하게 얘기하면서 네. 사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가 8월 말에 아시아에서 GDP가 제일 높은 나라가 됐잖아요. 1인당 GDP가. 그런 것도 각인이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맞다. 우리도 더 낼 수 있는데 네. 리저너블 해야지 된다라는 얘기를 분명하게 하면서 그리고 주한미군이라는 게 한국만 위해서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분명히 하고 네. 당신들 전략하고도 관계가 있으니까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그거를 안 한다고 그럴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돌파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돈 뽑으러 왔을 때 돈 뽑으면 안 되는 이유, 돈 좀 전에 뽑지 않았니? 라고 설득을 좀 잘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사실 우려가 되는 게 꼭 방위비 분담금만이냐라는 겁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트럼프, 김정은과 핵보유 전제 군축 제재 완화 직거래할 수도. 지금 트럼프라고 한다면 김정은이랑 직거래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사실 두 사람 이미 만난 적이 있죠. 그것도 여러 번 만났습니다. 잠깐 같이 보고 오실까요?
네. 언제 영상 보니까 아 맞아 그래 그때 그랬지라는 생각 드실 거예요. 무려 최소 3번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모르게 만났을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2018년 6월 싱가포르,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 2019년 6월에 또 우리 판문점에서도 만났었다는 거죠. 이렇게 3번이나 만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 교수님 지금 보면은 이게 직거래를 진짜 할 수도 있겠는데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어떻습니까 실제 가능성? 뭐 선거 기간 동안에 트럼프가 공언도 해왔고 실제 그렇게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근데 그 필요에 따라서 한다는 건데 근데 지금 6년 전과 상황이 모든 게 좀 바뀌었죠. 일단 미국은 이때 당시만 해도 트럼프가 뭐 이제 아프가니스탄이라고 하는 거 원래 자기 때 생긴 건 다 문제는 아니지만 아프가니스탄이라고 하는 거 그거 외에는 다른데 이게 크게 이제 정면 충돌할 만한 이제 전쟁들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큰 이슈가 하나가 있고요. 또 중동 전쟁도 있죠. 이스라엘 네. 팔레스타인의 그것도 있고 그리고 또 늘 상수로 되어 있는 중국 대륙이라고 하는 상수가 있습니다. 신경 써야 될 이제 거대한 그 3대 과제가 있는데 북한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지금은 살짝 좀 비껴나 있는 상황이죠. 7월 달에 공화당 정강 정책 발표된 거에서도 북한 비핵화도 빠졌고 한반도 언급도 다 빠졌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아직 이게 최우선순위 과제는 아닌 상황이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북한과 김정은도 변했죠. 2019년도 2월 달에 하노이 노딜 그 트라우마가 있는 김정은이 과연 다시 나설까? 그리고 이제 북러 밀착 속에서 네. 지금 충분한 경제 지원과 군사기술 지원들을 받고 있는데 북미 대화에 직접 또 바로 먼저 나서야 될 유인들이 있을까? 이런 거 생각해 봤을 때는 네. 아주 빠른 기간에 단기간에 직접 거래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 보기는 조금은 힘든 상황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지금의 상황이 6년 전과 상황도 바뀌었고 북한의 김정은도 6년 전과는 달라졌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글쎄 만날까 회의적이다라는 데 좀 약간 방점을 좀 더 무게를 두셨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일단 트럼프와 김정은은 만날 가능성이 좀 작다라고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아까 얘기하시면서 우크라이나전을 지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실 이게 트럼프의 당선을 두고 뭐 김정은이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 사람은 분명히 우려하고 싫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냐? 다음 기사를 좀 보시죠. 젤렌스키입니다. 미, 우크라 지지 계속되길. 우리 계속 지지해줘야 되는데 라는 우려를 하고 있어요. 왜? 트럼프가 또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들어보시죠. If I'm president, I will have that war settled in one day, 24 hours. How would you settle that war in one day? Because I'll meet with Putin, I'll meet with Zelensky. They both have weaknesses and they both have strengths. And within 24 hours, that war will be settled. It'll be over. 네. 24시간 안에 내가 되면 24시간 안에 우크라이나 이거 전쟁 끝낼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뭐 어떻게 끝내고 뭐 무슨 방법으로는 얘기를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아까 여기에 대해서 살짝 그 정 교수님은 이게 뭐 글쎄 뭐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데 이것도 좀 우려가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강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24시간 안에 끝낼 수 있을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트럼프가 끝내는 방식과 네. 젤렌스키가 받아들이는 방식 간에 비슷해야 끝내는 거죠. 너 영토 포기하고 우리 네. 지원 안 할 거야. 그러니까 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이러면 우크라이나가 다른 데서 지원을 못 받으면 이 정말 전쟁을 계속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보관이 있겠죠. 네. 보관이 있겠지만 유럽이 볼 때는 우크라이나가 정말 뚫리고 러시아의 손아귀에 들어가면 또 다른 벨라루스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러면 뭐 그다음에는 이제 직접적인 나토 국가들이 그 소위 러시아 위협을 받는 대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24시간 안에 끝낸다고 한 방식이 과연 젤렌스키나 푸틴에게 어필이 되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자기 방식대로는 할 수 있어요. 나는 젤렌스키한테 무기 안 줄 테니까 푸틴 너 싸우든지 그게 사실 말든지. 우려되는 부분이죠. 예, 마음대로 해. 그런데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 전쟁은 이제 더 이상 가는 것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영토도 뭐 전선이 거기에 있고 그다음에 북한군 파병 이런 것까지 연결이 되면서 너무 꼬이니까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전쟁을 끝내려고 한다면 네. 그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를 주고 물밑 작업을 하든지 뭘 해서 빨리 이 전쟁이라는 거는 너무 많은 희생자가 나고 전 세계를 불안하게 하기 때문에 네. 그 자신의 뭐 업적을 위해서 24시간 안에 이런 것보다는 조금 모아서 어느 정도 정리하는 형태로 가는 것이 미국의 어떤 위상을 찾고 이런 데도 좋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24시간 안에 뭐 이런 거를 해서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의견을 낼 수 있다면 끝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쉽게 그 마무리되기는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짧게 요거 하나만요. 사실 보면은 트럼프랑 푸틴도 상당히 뭐 친하다라는 얘기가 저희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친한데 우크라이나전을 지원을 할까 끝낸다는 게 단순히 지원만 끊는 게 아니라 러시아한테 약간 결과론적으로 이득이 되는 상황으로 가는 건 아니야라는 우려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끝내는 방법은 러시아가 지금 정리한 영토에 대한 기득권을 이제 인정을 해주고 그럼 우크라이나는 그걸 포기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우크라이나가 안 받아들일 겁니다. 안 받아들이고 그렇게 가는 거에 대해서 EU도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네.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쉽지가 않네요. 아마 오늘 이런 얘기들이 한참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